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지역들이 있죠. 신문에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지역마다도 조금 편차들이 있어서 특히 저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파주 쪽에 비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던데 우리 저기 파주에서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동네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아니, 거기가 유난히 또 더 많이 왔더라고요. 예, 한 300mm 넘게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또 많은 동네들이 막 침수도 당하고 그랬을 텐데, 어, 빗소리 듣고 있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침수를 당해가지고 저희 집도 그냥 지붕까지 다 잠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완전히 집이 다 잠겨서 그래서 대피해 있었다가 집도 다 부서져서 다시 지었어요. 네, 그래서 몇 달간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집 다시 짓고 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계약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막 그 조그만 배를 조립하는 거를 사주셔서 밤늦게 아버지하고 그 뭐 배를 막 조그만 거를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계속 왔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한 무릎 정도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는 그땐 좀 어렸으니까 부모님이 너희들은 좀 먼저 피신해 있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제 동생하고 뭐 딴 데, 딴 동네로 이제 피신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막 좀 뭐 물건 챙기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다 집이 완전히 다 잠겼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그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익숙치 않은 내용이라서 그런지는 이제 뭐 용어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어렵다고들 하셔서 일단 트랜스포머의 인코더가 어떠한 플로우를 따라서 일단은 처리가 되는지를 갖다가 먼저 좀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그 모듈별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인풋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벡터들이 쭉 이제 연달아서 몇 개가 들어오는 거죠. 시퀀스라는 거는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희에 관련된 그 임베딩 벡터고요. 그다음에 이힐립의 ML. 그럼 요 각각이 다 이제 해당되는 그 임베딩 된 벡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해야 되는 거는 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그 셀프 어텐션 파트가 이제 그 어떤 그 토큰들 사이에 디펜던시를 모델링을 하는 건데 하나의 문제점은 포지션 정보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희가 이제 첫 번째 포지션에 있고 리베가 두 번째 포지션, ML이 세 번째 포지션. 이렇게 이제 시퀀스에도 벡터의 시퀀스들은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게 처음 들어오고 두 번째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포지션 정보를 가진 또 다른 임베딩 벡터를 갖다가 이제 만듭니다. 근데 순전히 포지션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포지션에 관련된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이러한 벡터입니다. 포지셔널 임베딩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 세 번째 포지션 이제 이렇게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인풋 벡터하고 이제 합합니다. 더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벡터의 두 개의 썸이죠. 그 더한 결과가 다시 이제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벡터가 되겠죠. 요것들의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개, 포지셔널 임베딩과 그 다음에 그 토큰이 이제 서로 합쳐져서 이제 다시 벡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셀프 어텐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셀프 어텐션에 들어갈 때는 각각이 콜이 히 밸류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일단은 쿼리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WQ라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키고 키는 WK라는 리니어 프로젝션, 밸류는 WB라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인풋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뭐 편의상 그러면 제가 이제 얘를 갖다가 뭐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텐션을 할 때는 A가 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쿼리는 WQ 곱하기 A가 됩니다. 쿼리는 그렇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는 나머지 애들은 또 키하고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도 되고 밸류도 되는 애들은 키는 뭐뭐가 되느냐 그러면 WK 곱하기 B 그 다음에 WK 곱하기 C가 이제 키가 되는 거고요. 밸류는 WV 곱하기 B 그리고 WV 곱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A를 쿼리로 해갖고는 뭐가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WQA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키죠. WKB. 이제 얘가 그러면 B라는 키에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WQA 입장에서 C와는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자, 요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실수값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갖다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그 WQA 트랜스포즈 WKB 얘하고 그다음에 WQA 트랜스포즈 WKC 지금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 W 그다음 이제 밸류가 아, 이 A 그다음에 WVB WVC 이렇게 각각의 밸류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이 소프트맥스로 계산된 코에피션트 값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다시 하나의 이런 이제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A를 기준으로 해서고 B를 기준으로 해서도 또 똑같이 계산이 되고 C를 기준으로도 또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셀프 어텐션을 하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시퀀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셀프 어텐션 이후에 나온 그 이 시퀀스는 다시 이제 feed forward element 그 position wise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거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얘가 이제 feed forward neural network에 들어가면 또 벡터가 나오겠죠. 얘도 똑같은 feed forward neural network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은 feed forward neural network에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시퀀스가 나오는 거죠. 얘가 쉽게 생각하면 얘가 이제 인코더의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스가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인코더가 어떤 시퀀스를 내보내 주는데 이제 얘는 서로 간에 디펜던시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그런 이제 어떤 의미가 파악된 이제 그러한 시퀀스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읽던 논문이고 어디 갔지? 강의는 없어졌나? 잠시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까 이제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하고 이제 같은 건데 이제 인풋 시퀀스가 I bought an Apple Watch라는 이제 그런 그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 각각의 단어들을 이제 임베딩 시키고 토커나이즈 시키면은 이제 그 토큰들이 x1, x2, x3, x4, x5라는 이제 각각의 이제 벡터들이 나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실은 각각 x1, x2, x3, x4, x5에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이렇게 더해져야 되죠.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들이. 그렇죠? 각각의 포지션 임베딩 벡터들이 더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그림은 지금 일단은 포지션 정보는 고려를 안 하고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셀프 어텐션을 할 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예를 들어 x4를 쿼리로 했을 때, 자, x1이 일단 쿼리로 돼서 어텐션이 진행이 되고 x2가 쿼리로 돼서 어텐션이 진행이 되고 다 각각 제각기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은 X4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X4가 쿼리이기 때문에 WQ가 곱해진 것이 요것이 이제 쿼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키하고 밸류에 해당되는 프로젝션들이 곱해져 가지고 각각 해당되는 키하고 밸류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Q4와 나머지 키들 간의 이제 어떤 그 시밀러리티를 갖다가 봐야 되니까 나 프로덕트를 한 결과가 이제 지금 각각 다 프로덕트를 갖다가 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디멘전의 스퀘어 루트로 리스케일링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이제 이 어텐션 웨이트들이 쭉 계산이 되는 거죠. 4를, 그러니까 X4를 쿼리로 했을 때 어텐션 웨이트들이 쭉 계산이 되고 자, 어텐션 웨이트들이 계산이 됐으면 실제적으로 어텐션의 아웃풋은 뭐냐 하면은 각각의 어텐션 웨이트들이 해당되는 밸류에 곱해져서 웨이트 썸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야죠. 해당되는 밸류들이 곱해져서 이것이 이제 Q4를 쿼리로 해서 어텐션을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Q1을 그러니까 X1을 쿼리로 한 어텐션 결과, X2를 쿼리로 한 어텐션 결과 다 나오면
그것들이 다 제각기 이제 모아 놓으면 이제 그것들이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어떤 하나의 벡터잖아요, 얘는. 그러면 다시 또 5개 벡터의 시퀀스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멀티헤드로 한다는 거는 이런 거를 8번을 제각기 다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쭉 똑같이 계산하고 컨캐리네이트 한 다음에 한 번 더 아웃풋에서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뭐 시퀀스로 나오고 그것이 이제 그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이게 이제 인코더의 그 인코더의 아웃풋이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해가 어떻게 되시나요, 좀? 아니면 어떤 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뭔가 다른 데서 좀 찾아보고 설명을 조금 피드포드를 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임베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포지션 와이즈로. 그러니까 조금 더 프로세싱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셀프 어텐션은 그냥 그 토큰들 사이의 디펜던시를 보는 거고 그 각각의 어 이제 그 포지션 와이즈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벡터의 디멘전들을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 거랑 사실 거의 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처리해서 조금은 더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좋게끔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뭐 디멘전도 바뀝니다. 지금 이 경우에 뭐 510이었다가 뭐 1024로 피드포워드를 거치면은 뭐 1024 디멘전으로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벡터를 조금은 더 처리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퀀스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지션 와이즈로 그냥 같은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각각의 벡터는 처음에 뭐 512 디멘전이었으면 그냥 뭐그 셀프 어텐션만 하고 그러면 여전히 그냥 512 디멘전으로 남아있는. 음? 그러니까 그 각각 개별적으로 벡터를 더 추가적으로 처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여기는 어텐션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그 토큰들 간의 디펜던시가 반영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피드 포워드 프로세스를 하는 게, 뭐, 저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거의, 그냥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 아무 그 레이어 없이 그냥 인풋에서 바로 아웃풋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피드 포워드를 안 쓴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레이어 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고 스키 커넥션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아마도 뭐 이제 레즈넷이나 이제 이런 데서 성능이 좋은 걸 보고 이제 그 이 스트롱한 그 그레디언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마 스키 커넥션을 썼을 테고요. 시퀀스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보다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그 외에 또 다른 질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음. 어, 그 아마도 거의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여전히 뭐 다시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더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자꾸 여러분이 더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조금씩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되고요. 어차피 이제 뭐 어드밴스드 토픽들을 딥러닝에서 얘기할 때는 트랜스포머는 다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막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냥 트랜스포머를 쓰지 사실 트랜스포머를 또 명확하게 잘 알지 않고서 그냥 진행을 하는 일들도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자꾸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에이, 내가 왜 예전에 이런 거를 이해를 못했지? 아마 뭐 그렇게 될 날이 아마 올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인코더는 그런데 이제 애초에 그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그럼 디코더도 뭐 거의 같은 형식이야. 그러니까 인코더나 디코더는 일단은 이 뭐 어떻게 우리가 그 토큰들 사이의 디펜던시를 모델링을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그 모델링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는 아예 그런 거를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셀프 어텐션으로 그런 거를 이제 취득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해서는 뭔가 문맥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인코더 디코더에 각각 이 셀프 어텐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가 그 어텐션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디코더 입장에서 인코더의 어텐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RNN에서의 어텐션. 그런 파트가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인코더에서 어텐션을 통해서 지금 리프레젠테이션을 파악하고 디코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트 시퀀스들의 어텐션들을 통해서 일단 문맥이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스크드라는 거는 디코더는 이제 하나씩 제너레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애들과의 뭐 어텐션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마스킹을 갖다가 하는 거고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돼 있는 파트가 디코더가 인코더의 어텐션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쿼리는 디코더에서 왔고요. 밸류하고 키는 인코더에서 왔죠. 그거는 RNN에서 우리가 디코더가 인코더에 어텐션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쿼리는 디코더에서 오는 거고 밸류하고 키는 인코더에서 오는 거죠. 그것만 다르고 뭐 똑같이 프로젝션 시키고 리니어 프로젝션 시키고 셀프 어텐션처럼 어텐션 소프트 그러니까 나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쿼리고 뭐가 키 밸류인지만 이제 셀프 어텐션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고 셀프 어텐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죠. 디코더가 인코더에 어텐션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기서 하나의 그 벡터를 먼저 이제 프레딕트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가 이렇게 제너레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당연히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시 이렇게 얘도 인풋으로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오는 거랑 합쳐져서 그다음에 이제 next word가 또 다시 프리딕트 되고 그럼 next word가 또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next word가 프리딕트 되고 이제 이거는 뭐 RNN에서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키텍처만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이 그 A를 쿼리로 해서 BC를 각각 어, 쿼링을 해서 서로 관계값을 알았을 때 그 친한 정도로 배열한 뭐 친한 정도로 배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조금 더 친하면은 그 밸류에 더 웨이트를 주고 덜 친하면은 좀 덜 웨이트를 줘서 다 썸을 해갖고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을 쿼리로 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거를 그냥 그 순서로
한 것이 그냥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그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의 정보는 아까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좀 이제 그 임베딩 벡터들이 다르게 이제 이미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만약에 그 인풋 문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 게 그럼 이제 I bought an Apple Watch에서 쭉 이렇게 됐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보면은 자, I가 첫 번째 포지션이고 bought가 두 번째 포지션 on Apple Watch 그래서 이제 각각의 포지션이고 그러면 그 이 사이누소이드 포지셔널 인코딩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러한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가 형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이게 사이누소이드 프리퀀시가 굉장히 프리퀀시가 이제 그러니까 자주자주 빨리빨리 변하는 것부터 천천히 변하는 순서대로 이제 구성이 되고 얘가 이제 각각 얘에 더해지고 얘에 더해지고 얘에 더해지고 얘에 더해지고 얘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지션 정보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말고 여기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온다. 지금처럼 watch on apple, I bought. 이러면은 그러면 그 attention의 결과도 그 순서는 똑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I bought an apple watch의 서의 네 번째를 쿼리로 해서 한 결과가 이거고요. watch on apple, I bought라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애플을 기준으로 그 쿼링을 한 결과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순서가 똑같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은 i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갔으니까 요것이 이제 요 순서로 갔지. 뭐 순서만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self attention은 뭐예요? 그 permutation equivariant 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포지션 인코딩은 앱솔루트하기 때문에 뭐 순서가 바뀌건 안 바뀌건 걔는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첫 번째 오는 애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벡터를 더해주고 두 번째는 이 벡터를 더해주고 세 번째는 이 벡터를 더해준다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순서가 어떻게 오든 첫 번째에 그 벡터 더해주고 두 번째에 그 해당되는 벡터를 더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 absolute positional encod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누소이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은 절대적인 포지셔널 인코딩. 각각 포지션별로 내가 어떤 벡터를 더해 줄 거다라는 거는 사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 walk my dog every day. 그럼 포지션 1, 2, 3, 4, 5, 6가 있으니까요. 각각에 해당되는 포지션의 인베딩 벡터가 이미 이제 계산이 되고요. 사이누소이드 펑션으로 그게 더해지고 만약에 뭐 사실 I walk my dog every day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뜻이지만 every day I walk my dog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문장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단어들의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이제 every의 원래 every의 다섯 번째 every에 더해졌던 포지셔널 인베딩 벡터가 뭐첫 번째 every에 더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i에 더해졌던 거나 every에 더해지는 포지셔널 인베딩 벡터는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유니크한 그런 벡터가 더해지는데 뭐 그것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효율적이냐라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 방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relative한 relation을 갖다가 고려를 하는 그런 포지셔널 인코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I work 그다음에 그 I have work 이거는 사실 이쪽으로 옮겨줘도 이
릴레이션은 계속 지금 하나 바로 옆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my dog도 뭐 이쪽으로 옮겨져도 my하고 dog하고의 그 릴레이션은 절대적인 포지션은 바뀌었지만은 이런 그러니까 relative한 그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elative encoding은 그 어떤 토큰들 사이의 어떤 디스턴스에 더 포커스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포지션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설명하는 거 다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뭐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랜스포머를 쓰게 되면은 뭐 포지셔널 인코딩 그냥 다 거기에 이미 구현이 돼 있고 그냥 인풋 주면은 뭐 다 뭐 포지셔널 인코딩 하고 뭐 셀프 어텐션 자동적으로 다 하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뭐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도 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누가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조금은 더 빨리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더 천천히 이해를 하고 그거는 이제 그냥 개인의 예? 알고 싶은 정도? 뭐 그런 거에 이제 나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 회사 큰일 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금방 이거 다 이해합니다. 나 이거 못하면 안 된다. 사람이 절박하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야, 이거 도대체 내가 뭐 2시간 만에 어떻게 다 끝내? 사람이 절박해 보세요.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평상시에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는 일도 2시간 만에도 다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절박해지면. 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절박함이 저는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얼마만큼이나 절박했는지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극단적으로 절박해지면은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예전에 이제 제가 가끔씩 그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딱 한 번씩만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딱 몇 가지만.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뭐 한두 개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은 어 제가 공부에 관련해서 제일 절박했던 시기는 아마 제가 PhD 과정 중이었고 거의 이제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증명을 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확신이 안 서는 상태에서 일단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뭐 그게 만약에 숙제였으면은 그냥 이거는 뭐 맞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을 하겠지만 이건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확신은 있었지만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는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의 1년가량을 이제 고민을 했었고 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증명을 하고서 졸업이 되는 줄 알았지만 또 그 증명한 거를 구현을 통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이제 유용하다는 거를 좀 보여야 엔지니어링에서는 학위를 준다고 해서 수학과 같으면 증명만 하면 학위가 나오니까 뭐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제 지도 교수가 너는 엔지니어링 학생인데 증명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뭔가 실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고 뭔가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현이 안 되는 거였고 유일하게 그거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뉴럴 네트워크밖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뉴럴 네트워크로서 통해서 이제 그거를 구현해서 보이려고 이제 실험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앞날도 불투명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정말 생각하고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제 막 생각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잠은 자야 되잖아요. 뭐 매일 밤샐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잠을 자면요. 꿈속에서 제가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오늘 낮에 고민했던 그 문제를 꿈속에서 책상에 앉아서 또 계속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계속 그거 일을 하다가 꿈속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아침에 눈이 뜨면은 어디까지 했는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시 이제 뭐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자면은 또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그 얘기는 제가 24시간은 계속 일을 합니다. 계속.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야, 내가 진짜로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일도 하는구나. 또 이제 제가 제 지도 교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지도 교수가 굉장히 이제 좀 아주 그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뭐 웬만한 거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예. 근데 제 옛날 학생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근데 이제 제가 지도 교수한테 내가 요새 이런 일이 있다. 뭐 이제 잠을 자도 똑같은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연장을 해서 일을 한다.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네가 졸업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막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제 그 정도로 극한 상황에 가야 PhD를 하는 게 이제 정상인가 보다.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PhD를 받는 거는 사실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이제 PhD를 받았는데 받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뭐 웬만한 데 가서 일을 하건 뭐 웬만한 사람하고 디스커션을 하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PhD를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매일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졸업을 했더니 마치 뭐 이런 그 산속에 들어가서 막 한 10년씩 무예를 닦다가 나온 사람이 막 이제 엄청 강하듯이 뭐 그다음부터는 뭐 웬만한 사람들 뭐 웬만한 연구소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또 이런 과정은 겪는 게 그 당시는 힘들지만 사람이 진짜로 이제 강해지는구나. 그냥.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각자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니까요. 뭐 만약에 공부로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라면 공부에서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고요. 사업으로서 승부를 보는 분이라면 또 마찬가지로 뭐 사업이라고 뭐 그렇게 어쩌면 공부보다 사업이 더 훨씬 힘든 과정들을 더 많이 겪을 텐데 거기서도 그런 절박함이 이제 엄청나게 그 사람을 또 강하게 만들고 성공으로 이제 이끌지 않나. 뭔가 뭐를 하든 저는 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절박함이 저는 제일 사람을 볼 때 절박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람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강제적으로 꼭 이해해라라고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단순히 좀 그러니까 뭔가 아까처럼 이렇게 I work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바로 옆에 떨어져 있듯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요 관련성을 잘 인코딩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절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을 인코딩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디스턴스를 반영하는 인코딩 방법이면 이때하고 이때는
뭐 변화가 없을 겁니다. 어느 절대적인 위치에 가든지.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고안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I walk my dog every day에서 이제 만약에 dog을 쿼리로 했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어떤 그 dog의 그 어떤 이 WQ가 곱해진 어떤 쿼리 벡터가 이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dog에 대한 쿼리 벡터가 있고 자, 한 칸 위치 한 칸 옆으로 그 이제 m equal 1입니다. 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dog이 m equal 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my dog 그러면은 이제 my가 있고 그다음 dog이니까 이제 m이 2죠. 이 경우 또 I walk my dog. 그러면 이제 이거는 dog이 네 번째 있는 경우, 그러니까 dog이 첫 번째 있는 경우, dog이 두 번째 있는 경우, 이제 dog이 네 번째 있는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dog이 첫 번째 있으면 theta만큼만 로테이션이, 두 번째 있으면 2 theta만큼 로테이션, 네 번째 있으면 4 theta만큼의 로테이션을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어,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do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보듯이 뭐 I walk my dog every day 그럼 이제 dog이 네 번째니까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my dog is a good boy 그러면 이제 두 번째니까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I walk my dog에서 아까 그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 벡터고요. I라는 거에 해당되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만약에, 요 두 개의 이제 이 앵글이 everyday I walk my dog. 그래서 everyday가 이제 붙었어요. 그럼 everyday가 붙었으면은 두 개가 다 똑같이 또 2시타만큼씩 로테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 위치가 두 칸씩 밀렸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dog도 얘도 여기였다가 얘가 everyday가 앞에 들어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두 칸이 밀리니까 얘도 똑같은 요만큼의 투시타만큼이 일어날 테고 마찬가지로 i도 또 투시타만큼 로테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 간의 앵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덕하고 i는 렐러티브한 그 이 디스턴스는 그대로 똑같이. 음. 그러면 이 로테이션은 이제 이렇게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갖다가 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4θ라면은 4θ만큼 로테이션을 시키려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은 잘 알려진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I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만약에 그러면 쿼리 I가 만약에 아니 키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I가 이제 그냥 첫 번째 포지션이면은 이제 그냥 원 시타로서 로테이션이 되고 그러면 이 로테이션 시킨 거에 각각 로테이션 시킨 쿼리와 키 간의 이제 닷 프로덕트를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덕은 4 시타고 I는 1 시타예요. 그러면 그 두 개 사이의 앵글은 사실 3 시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닷 프로덕트를 얘네들을 해보면은 그러면 어, 이 X 덕 트랜스포즈 WQ 트랜스포즈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쪽부터 했네요. 뭐 하든 그리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곱해지면은 이게 이제 3 시타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이 상대적인 거가 이제 잘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렐러티브 포지션에만 상관이 있고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으세요.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 여러분이 꼭 이해를 못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요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요? 그럼 단어가 멀리 떨어져서 한 바퀴 돌아가면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거는 잠시만요. 지금 이 얘기 같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시타 시만큼 해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음, 이게 음, 글쎄요. 네,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하고서 하여튼 그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방법을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도 아니라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 렐러티브한 포지션에만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그 렐러티브한 포지션에만 관련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디테일한 거는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그 로테이션한 것들끼리 곱해져서 얘는 이제 n-m으로써 이렇게 어, 그럼 n-n으로써 그러니까 어, 디퍼런스로만 표시가 돼서 그래서 나 프로덕트를 한 결과가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만 차이가 나고 이거는 딱 두 개. 동작을 안 하네. 음. 네, 이거는 이제 딱 두 개만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2디멘전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벡터를. 그럼 이제 더 크니까,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지금 2 by 2니까 그럼 2디멘전 벡터밖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더2 이상인 벡터에는 이제 이게 짝수만큼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시타 값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예, 요더 처음에 두 개는 이제 시타 1, 그 다음 두 개는 시타 2, 그 다음은 시타 3, 시타 4로 해서 이렇게 그 로테이션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예. 예, 이거를 우리가 써보면 원래는 이 기븐즈 로테이션이 대부분 이제 이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 by 2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약간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계산상에 조금 더 스피드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인데 지금 그거는 꼭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이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래서 이 렐러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의 강점은 어떤 이 토큰들 사이에 어떤 디스턴스를 반영을 하는 거고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은 그냥 절대적인 포지션을 반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려진 거는 relative positional encoding은 아무래도 이런 relative한 디스턴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토큰들의 어떤 relative한 상대적인 포지션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스케일업을 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원래 처음에는 그 사이누소이드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 방법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포지셔널 임베딩 방법은 이제 일단 간략하게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잠깐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이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이게 이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은 조금 더 이제 뒤에 나온 거고, 뭐 제가 이거를 거의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제가 얘기 듣기에 현재는 이제 이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실제 많은 임플리멘테이션에 이제 이 롭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좀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요거 설명이 잘 돼 있는 강의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요거를 갖다가 어,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 일단 그 그림 이제 요 유튜브에서 제가 가지고 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이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로테이션이 쪽쪽쪽쪽쪽 되다가 이제 360도 더 돌면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반영이 못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었는데, 뭐 저도 아직 지금 100% 제가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저도 이제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제미나이가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제미나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투디멘전 벡터를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투디멘전으로서 설명을 한 거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이 되는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보통 토큰들 임베딩 된 것들이 한 뭐 512 디멘전 막 이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510이면은, 그럼 이제 256개 이렇게 투 디멘전을 페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다 다른 이 프리퀀시로서 로테이션이 각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이누소이달처럼 위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로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시계로 치면은 거의 초침에 해당이 되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있는 애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천천히 로테이션이 되는 거라서 뭐 분침.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그러면 시침.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로테이션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각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뭐 만약에 하나는 그렇게 돌아와갖고 360도 돌아와서 일치할 수 있지만, 모든 애들이 다 다른 스피드인데 다시 돌아와갖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을 확률은 사실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각각 다른, 근데 이제 요게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가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빨리 돌게,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천천히 돌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채팅창에 글이 올려주신 분도 이제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이제 빠른 거, 조금 더 천천한 거, 더 천천한 거.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은 뭐 거의 그 사이누소이드 인코딩에도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쓰이긴 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들이 뭐 포지션 정보를 반영을 해서 이제 임베딩을 한다. 뭐 하여튼 일단은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포지션 정보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오로지 그냥 자기 이외의 모든 다른 애들과의 어떤 관련성만 보는 거지, 얼마나 뭐 멀리 떨어진 애와의 관련성, 가까이 있는 애와의 관련성, 이런 거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다 프로덕트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도 다 프로덕트가 크면은 걔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가까이 있지만은 다 프로덕트가 작으면은 뭐 걔 거는 별로 웨이트를 안 주는 거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전혀 다 프로덕트라는 건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포지션 정보를 반영을 하는 임베딩 벡터를 더해준다. 뭐 이제 하여튼 그 정도만 하고서 일단 이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일단 포지션 임베딩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손에 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래서 그 이런 이제 타임 시리즈를 그 다루는 거는 이제 뭐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한번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럼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는 거는 이러한 겁니다. 이제 어떤 지금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센서 값들이 쭉 이제 들어오는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된 그런 타임 시리즈가 있을 때 포캐스팅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파란색 구간의 데이터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러면 향후 초록색 구간에 들어오는 애들의 값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문제죠. 그게 이제 포캐스팅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초록색 구간을 이제 예. 그러면 우리는 모델도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학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트랜스포머가 됐건 LSTM이 됐건 아니면 그냥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됐건 무슨 모델이 됐건 파란색 구간이 들어오면 초록색 구간을 예측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쭉 그 윈도잉을 하는 거죠. 이거 왜 안- 지우려고 그러는데 어? 저 한 번도 안 써보는 기능이네 이게.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윈도잉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파란색만큼의 구간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놓고 초록색 구간만큼의 영역을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또 shift 시켜서 파란색 구간만큼이 input, 초록색 구간이 target.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그 이 랭스가 고정된 그런 타임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input 시퀀스, 그다음에 초록색이 아웃풋 시퀀스, 타겟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무슨 모델을 써도 이제 뭐 똑같습니다. LSTM 쓰건 트랜스포머를 쓰건. 그런데 이제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냥 LSTM RNN을 쓰겠다. 그럼 이제 이게 시퀀스 러닝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파란색 구간에 있는 애가 X1, X2, X3로 들어오면 인코딩을 되고 인코딩된 벡터가 다시 디코더로 들어가서 Y1, Y2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파란색 구간이고 요게 이제 초록색 구간에 합시다. 그럼 이제 이러한 페어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LSTM 모델을 잘 학습을 하면 새로운 X1, X2, X3가 들어오면 Y1, Y2를 예측을 하는 뭐 원 스텝, 투 스텝 프레딕션까지가 이제 가능하게끔.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인코더 인풋이 이제 그 파란색 구간이 뭐 T1, T2, T3, T4예요. 그러면 이제 그 초록색 구간이 타겟이 T5, T6예요. 그럼 이제 T1, T2, T3, T4가 인코더에 이제 들어가고 뭐 포지셔널 인코딩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거치고 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거쳐서 이제 그 많은 레이어들을 쭉 거쳐서 인코더의 아웃풋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이 디코더 레이어 입장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쭉 디코더가 일단은 T5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서 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마지막 게 여기에 이제 인풋
디코더 인풋에 T4가 들어가면 그러면 T4를 가지고 쭉 해서 T5를 예측을 해주고 T5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제 T6가 나오게끔 동작을 하는. 근데 그 과정이 뭐 이제 이 어텐션을 썼느냐 아니면 뭐 LSTM을 썼느냐. LSTM이 훨씬 더 이제 좀 뭐 이해하기는 쉽고 하지만은 이제 처음부터 트랜스포머를 쓰면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냥 LSTM으로 해주고 조금 익숙해지만 트랜스포머를 쓰셔도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주식 차트를 예측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를 이용해서 주식을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은 예측이 어렵다. 이거는 이제 뭔가 타임 시리즈에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레귤러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패턴을 학습을 해갖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게 언프레딕터블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도 뭐 못합니다. 음.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벌기는 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잘 활용을 해갖고 돈을 버는 분들도 꽤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그런 분들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어서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들은 적이 없죠. 네,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식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고는 싶은데 예전에는 한번 사볼까 했는데 이제 사는 방법도 모르고 뭐 그거를 그냥 알기도 귀찮고 그래서 안 했고 지금은 한번 사볼까 그러는데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냥 귀찮아서 못 사는 거고 하여튼 어쨌거나 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주식해서 돈 번 분들이 있나요? 저 별로. 제 주변에는 주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여튼 돈을 제가 많이 번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만날 때도 항상 왜 안 샀냐? 그러면 제가 이제 앱도 한번 깔아보고 한번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사죠. 그리고 또 한 몇 달 뒤에 만나면 또 물어보면 아직은 뭐 다음번에 하죠. 이런 게 벌써 한 10년, 20년이 됐는데 이제 그분은 꽤 차곡차곡 주식을 사서 뭐 계속 오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아직 사기만 했지 판 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후에 팔아서 밥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은 못 받고 상장돼서 창립 멤버들이 많이 번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케이스죠. 잘 엑sit 해가지고 사실 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엑싯을 잘해서 이제 돈을 버는 뭐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디 나중에 좀 잘 엑싯해서 큰 돈을 갖다가 버시면은 어, 그때 이제 저한테 소주 한 잔씩 사기로 하셨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example을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그 이제 파란색 데이터를 읽어서 그 true가 잠시만요. 이게 아마 true가 그린이었나 오렌지였나 true가 아마 그린 오렌지인가 그린인가가 true고 하나가 예측 값입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예측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오렌지네요. 그라운드 트루스가 오렌지고 파란색이 이제 인풋, 히스토리고 그린이 프레딕션 값인데 이제 보시면은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상당히 잘 일치를 하는 거죠. 프레딕션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제가 한번 일전에도 잠깐 그 인트로덕션 때 얘기를 했지만은 어, 그 이런 게 있습니다.
TSFM이라 그래서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다양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잘 프리트레이닝을 해놓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한 대여섯 개는 최소한 대여섯 개는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조금 그 데이터 아니 좀 약간 되게 커다란 모델을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분은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조금 파인 튜닝을 해서 쓰셔도 되고 뭐 그게 꼭 이렇게 우리가 그냥 LSTM을 잘 만들어서 한 것보다 성능이 꼭 좋으냐?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는 케이스들을 이제 여러 개를 했었는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 CNN 가지고도 하고 LSTM 가지고도 하다가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와서 어떤 뭐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도 이제 조금 더 그 개발도 하고 했었는데 뭐 꼭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항상 성능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조금은 더 사이즈가 크죠. 근데 조금 더 편한 거는 있죠. 뭐 LSTM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과정이 좀 상당히 더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쓸 때는 별로 이제 뭐 나 잘 모르면은 뭐 그냥 가져다가 조금만 파인 튜닝을 하면 되니까 뭔가 모델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고민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장점은 있지만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꼭 이게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렇지 어느 한쪽이 꼭 뭐 계속 좋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임 시리즈에도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잘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LSTM을 뭐 만약에 이제 우리도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가지고 뭐 포캐스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LSTM이 더 간단하지만 그 LSTM 뭔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하는 것이 너무 처음에는 뭐 그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부터 막 학습을 하고 그러는 게 어려움을 느끼면 그냥 차라리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와서 그때는 쓰는 게 어쩌면은 더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스케일링업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잠깐만 보기. 스케일링업 하는 방법은 잠깐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필요하면은 돌아오고요. 지금 당장 그것보다는 이제 오늘은 그 남은 시간에 일단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랜스포머 계열 중에서 이제 set 트랜스포머라고 불리우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일단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이게 예? 필요한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어떤 파이널 애플리케이션만 보면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 때 어떤 중간에 모듈로서 permutation invariant한 파트가 필요할 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 필요한 분 계세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근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뭐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거는 뭐예요? 어떤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모델은 사실 모델은 뭐예요? f of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이걸 다시 쓰면은 그냥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f of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을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RNN 계열은 뭐냐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GNN은 뭐냐 하면 인풋이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계산해줘서 결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를 갖다가 다루는 분들은 GNN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래프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분이 있느냐.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래프 데이터가요. 근데 이제 뭐 신약 개발을 하는 쪽이라든지 저런 그 메디컬 도메인, 바이오 도메인은 그래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뭐 프로틴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또 그래프 데이터들이 많아서 아니면 뭐 케미컬 데이터라든지 예. 그 거기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이 GNN 안에 이제 이렇게 permutation invariant한 파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set transformer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그걸 만들었을 때 목적은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더 펀더멘탈하게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이라는 게 이제 좀 인터레스팅한 토픽이고 뭐 그 당시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워낙 이제 붐이었어서 사실 그 논문을 쓸 당시에는 뭐 저는 그게 뭐 그렇게 굉장히 그냥 유행을 따르는 논문이지 뭐 학술적으로 그렇게 그냥 좋은 논문이라고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행을 잘 따라서 그런지 제가 쓴 논문 중에는 가장 인용이 제일 많이 된 논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쓴 논문 중에 가장 제일 좋은 논문은 아닙니다. 근데 인용은 제일 많이 된 논문. 그리고 인용이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게 많이 쓰여서도 있지만 제프리 힌튼이 이 방법을 가져다가 자기네 거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힌튼이 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진 거죠. 네. 그럼 이제 힌튼이 왜 이 방법을 발굴해서 썼느냐? 그러면 또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 아담 코시오렉인가? 요 친구가 옥스포드에 있는 학생인데 이제 이 논문을 쓸 당시에 여기에 이제 그 이조라는 그 예전 제 학생이었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옥스포드에 보냈어요. 이제 옥스포드에 이제 포스닥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그 EY 텔하고 이 아담 이런 그러니까 이제 EY 텔은 옥스포드의 이제 그 교수고 아담이는 이제 그때 같은 PhD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조금 또 일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이 일을 마무리 졌는데 이 아담이라는 친구가 어, 제프리 힌튼한테 갑니다. 예, 그래서 힌튼하고 이제 또 연구를 시작하는데 힌튼이 그 당시에 이제 연구했던 것 중에 이제 캡슐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잘 쓰진 않습니다. 한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다 했다가 좀 사그러든 건데 이 캡슐 네트워크에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이 되게 좀 복잡한데 그때 보니까 이제
이런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의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마침 이 친구가 이제 힌트하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쓰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래서 이제 그 힌트니 그거를 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힌트니 광고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유명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후속으로 나오는 많은 논문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이거를 인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지는 않았지만 뭐 하여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면 원래 그 이제 기본적인 모델은 벡터 인풋이 들어가면은 벡터 아웃풋이 나오는 이게 가장 여러분이 제일 친숙한 모델들이죠. 시퀀스 계열은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즉 우리가 본 트랜스포머라든지 LST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면 이제 아웃풋 시퀀스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인풋이 셋이에요. 셋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벡터들의 셋이죠. 그럼 시퀀스하고 셋하고는 뭐가 차이가 날 거야? 셋은 순서가 하나도 안 중요한 거고요. 시퀀스는 순서가 중요한 거고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일단 셋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모델이 처리해갖고 어떤 아웃풋 벡터가 나오는 이제 이러한 모델을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고 잠깐만요. 질문을 혹시 기구 링크 연결 구조도 그래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치 레고처럼?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막 연결돼 있는 구조도도 우리가 그래프로, 변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돼 있는 많은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거라면,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예. 그러니까, 벡터는 달랑 노드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시퀀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노드 하나가 벡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달랑 들어가는 모델이냐? 시퀀스라는 거는 이제 벡터가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연결이 됐고 이렇게도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된 굉장히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된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시퀀스라는 건. 그렇지만은 아니네요. 시퀀스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왜냐하면 순서가 있으니까 어, 정확하게 그래프로 뭐 딱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은 더 좋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스트럭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러한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뭐 그래프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그냥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타입의 그래프냐는 이제 그거는 뭐 그래프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프는 데피니션은 명확합니다.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뭐 하여튼 그거면 다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막 무작위로 연결돼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뭐 그렇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뭐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엣지들도 다 이제 엣지들마다 웨이트들이 있죠. 그럼 이제 노드하고 노드가 좀 더 비슷하면은 엣지 웨이트이 좀 더 크고 좀 안 비슷하면 엣지 웨이트이 조금 작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이런 아키텍처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아키텍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홀 그래프가 들어와서 어떤 아웃풋이 나가는 거를 고려할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그래프에서
내가 만약에 이 값하고 이 값을 알면은 요 값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또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일종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셋 인풋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이게 그냥 이렇게 흥미로운 문제지만은 실용성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set 인풋을 다룰 때 중요한 거는 permutation invariant한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set이 예를 들어 뭐 A, B, C 이러한 게 들어와서 모델이 이제 아웃풋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set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B, C, A. 그래갖고 들어가도 아웃풋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BC가 들어가건 BCA라는 셋이 들어가건 어차피 똑같은 셋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웃풋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그게 바로 permutation invariance.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겁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인데요. 어떤 물체들을 3차원으로 스캐닝을 한 겁니다. 3차원으로 스캐닝을 하면은 이 하나하나의 그 포인트가 XYZ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셋이죠. 수많은 포인트들의 셋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 많은 포인트들의 셋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각각의 포인트가 이제 얘네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게 순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XYZ 포지션들이 뭐 맨날 이렇다 뭐 100개가 있다. 100개의 포인트가 있다. 그럼 그 100개의 포인트의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건 답은 의자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오브젝트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시 어떤 의미 있는 벡터로 변환을 하고 그냥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집어넣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잠깐만 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LMM이라고 해서 라지 미케닉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LLM의 단어 토큰을 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기계 구조를 생성하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모델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LMM인데요. 예, 뭐 나중에 그러면 만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어,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그런 모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처음 뭐 음, 보는 건데 이제 그 그런 게 되게 인터레스팅한 거죠. 이렇게 뭔가 AI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 많이 했던 그 모델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기계라든지 다른 쪽 도메인으로 가서는 사람들이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그 AI 모델을 좀 잘 활용을 해갖고 그런 어떤 그쪽 도메인의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럼 이제 남들이 많이 안 하기 전에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죠. 예. 각각의 도메인마다 AI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도메인에서 그런 것만 잘 발굴을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AI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뭐 그게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잘 발굴하고 AI 하는 사람들 그냥 고용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셋 인풋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그냥 뭐 각각 오브젝트마다 이 스캐닝을 3D 스캐닝을 하면은 예를 들어 100개의 포인트가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그냥 그 100개의 포인트를 집어넣는데 그건 셋이기 때문에 막 순서는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어떤 게 먼저 어느 포인트가 첫 번째 포지션이고 어느 포인트가 두 번째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순서는. 다 합치면 이제 하나의 의미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그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모델을 만들기 전에 2017년도에 재미난 그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논문을 보고서 이거에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고 야 이거는 아직 조금 되게 불만족스럽다. 이거밖에는 못하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 그러면은 딥셋이라고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그 모델인데요. 아, 만약에 어떤 펑션이 이제 x가 이제 셋이고요. 어떤 펑션 f of x가 어떤 셋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펑션인데 그 엘레멘트들은 이제 다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유효한 셋 펑션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셋 안에 있는 엘레멘트들을 다 이렇게 순서를 막 뒤바꾸더라도 f of x 자체는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permutation invariant한 건데 그런 게 이제 언제 가능해지느냐 그러면 그 f of x라는 것이 이러한 형태를 띌 때에 가능해진다는. 그럼 이제 이게 뭐를 뜻하느냐 이것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텐데요. 에,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셋이 엘레멘트가 x1, x2, x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엘레멘트들을 뭐 phi라는 펑션을 통해서 임베딩을 갖다 시킵니다. 그러면 phi x1, phi x2, phi x3. 그리고 이제 파이널 아웃풋을 아주 심플하게는 그냥 aggregation, 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x1, x2, x3가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x1, x2, x3가 들어가면 이 모델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먼저 각각의 엘레멘트들을 임베딩 시키고 그 임베딩 시킨 애들을 다시 한번 매핑을 시키는데 그 매핑을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더하기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니까요. 그럼 이제 이거죠. 그럼 만약에 x2, x3, x1이 들어갔어요. 이 모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각 임베딩을 시키고 그리고 더하기. 그러면 위하고 아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f of x가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거는 permutation invariant예요. 즉 f of x가 rho of 그다음에 x phi of x
그러니까 각각 임베딩 시킨 다음에 썸을 하고 이제 여기서 로우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summation, sum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한 건데 뭐 다른 aggregation을 쓸 수도 있어요. 일단 aggregation operator인데 일단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것이 summation, 다 더하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permutation invariant.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 아, 이거는 뭐 저기, 더하기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거죠. 근데 이제 막 이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거창하지만은 이거를 보고 이제 심플하게, 그러면, 야, 이거 간단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좀 여기서 이거를 봤을 때, 야,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거는 조금 약점인데, 이제 이런 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이해가 될 텐데, 어? 아, 잠깐만요. 요가, 잠시만요. 아까 여기서 로우가 서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로우는 뭐 특별히 또 다른 오퍼레이션을 해줘도 되지만 일단 지금 저는 서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참 서메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로우가 서메이션이 아니라 요게 서메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우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서메이션이 아니라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로우는 뭐 뭔가 대표적으로 쓰인 게 있니? 음, 제 생각에는 이제 로우는 아이덴티티건 아니면 뭐건 갖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 서메이션을 하고 나면은 다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우는 같으니까 이 인풋이 같으면은 아웃풋도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우는 어떤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 셋은 임베딩 시키고 서메이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안 중요해진다는 그러니까 퍼미트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 또다시 인풋으로 넣으면은 뭐 그건 아웃풋은 이제 똑같아지는 예. 그러니까 로우가 지금 여기서 서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로우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X1, X2, X3가 들어가면 얘가 일단 이제 이 처음 파트가 일단 각각 엘레멘트 와이즈로 임베딩 시키고 서메이션을 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거치는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phi of x1 플러스 phi of x2 플러스 phi of x3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row of phi of x1 플러스 phi of x2 phi of x3 이렇게 나와. 하여튼 이제 이게 permutation invariant한데 이거의 이제 limitation이 뭘까? 가장 큰 limitation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셋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이 각각의 똑같은 임베딩을 갖다가 시키는 거지
이 셋 안에 있는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뭔가 상관관계들이 있어요. 아까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더 반영을 할 수 있고 컴퓨테이셔널하게 또 이피션트한 방법을 할 수 없을까라는 게 이제 그때 제 연구의 출발점이었고 이 셋 트랜스포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모델이라서 딥셋보다 이제는 셋 트랜스포머를 훨씬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파트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 때 뭐를 하면은 좋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게 있는지, 근데 뭐 여러분들이 딱, 뭐를 하고 싶습니다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것들이 물론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방법도 있지만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또 좀 더 클래식한 전통적인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타임 시리즈를 분석하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좀 실습을 하려면은 이게 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좀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뭐 타임 시리즈 분석하는 것들은 좀 더 쉬워서 그런 거를 한번 오프라인 때 해볼까?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시퀀스로 본다면, 잠깐만요. 이 질문이, 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아직 안 읽은 질문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생성할 때 뎁스 카메라의 경우 픽셀의 인텐시티 값으로 G 값을 구하게 되니 이미지 센서의 픽셀 기준으로 보면, 어,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어떤 순서로 우리가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가 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포인트의 순서는 바꾸더라도 아무 아웃풋에는 이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셋으로 보는 게 이제 맞다는 거고요. 순서를 바꾸면 그거는 다른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되면은 시퀀스로 핸들링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시퀀스로 본다면 그건 마치 엠리스트를 FC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무슨 질문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저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파악이 되면은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트랜스포머에서 토큰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할 때 두 벡터의 크기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비율은 학습 과정에서 크기 비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의 디멘전 512 디멘전 그러면 포지셔널 인코딩의 벡터도 512 디멘전 똑같습니다. 디멘전 그래야지 우리가 딱 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건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방법이. 근데 그게 이제 꼭 뭐 그대로 안 더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예. 제 아이패드 시간이 항상 9시 41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이게 원래는 저기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줌하고 연결하면은 이게 고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여기가 그렇죠. 아니, 저도 보면은 강의하다가, 벌써 9시 41분인가? 이러다, 그래, 그럼 좀 있으면 끝내야 되나? 고 이제 시간을 보면은, 9시 15분밖에 안 되고, 이거 아직도 한 30분 이상 남았네. 막. 그렇죠.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줌에 연결만 하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1월 9일 그것도 항상 그렇게 일정하게 돼 있어요. 네. 만약 포지셔널 인코딩의 크기가 단어 임베딩 벡터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 크기라는 거는 그 디멘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벡터의 놈을 갖다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벡터의 크기. 그래서 하나는 큰데 이제 포지션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의 그 놈 값이 좀 작아서 아마 그거는 거의 그 이 다이나믹 레인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더해지는 것들이 포지션에 따라서 거의 그 같은 그 뭐죠? 같은 그 크기 정도이기 때문에 에, 그게 크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는 거를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토크는 막 100, 200, 300인데 더해지는 포지셔널 인코딩은 1, 2, 3일 해갖고 이 크기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뭐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 포지션의 정보들은 또 같은 이런 비슷한 크기들이 더해지는 거라서 어차피 이게 뭐 정확하게 그 포지션을 다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최소한 그러면 가까이 있는 애, 멀리 떨어진 애가 조금 다르게 이제 뭔가 임베딩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정도의 효과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뭐 프랙티컬하게 그런 게 뭐 아마 뭐 적절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지 제가 직접 코드를 안 봐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게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실제적으로 하면은 뭐 그때 한번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고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은 거는 굉장히 좋고 그럼 이제 요번 주 토요일 날 그 오프라인 미팅 때 그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수업이 없죠. 내일은 공휴일이라서 아마 수업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혹시 내일도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가요? 자, 내일은 좀 편안하게 쉬시고 토요일 날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